여러분, 7조 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11년 만에 0원이 될까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빨아먹었거든요. 2015년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를 7조에 사들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배당으로만 1조 2천억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2026년 7월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 대주주에게 사상 첫 직무정지를 때렸습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멀쩡하던 마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약탈의 설계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장 보러 가던 홈플러스 하나쯤은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주차하고 카트 끌고 시식 코너 돌던 그 마트요. 그런데 2026년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이 회사에 대해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회생 절차 폐지. 쉽게 말하면요, 이 회사 살려보려 했는데 안 되겠다고 법원이 두 손을 든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문 속에 정말 이상한 숫자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법원이 회계법인에 회사값을 매겨보라고 시켰습니다. 두 가지 값이 나와요. 하나는 계속 기업가치, 그러니까 문을 계속 열어두고 장사했을 때의 값, 약 2조 5천억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산가치, 재고 다 팔고 건물 넘기고 아예 문을 닫아버렸을 때의 값, 이게 약 3조 7천억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두 숫자를 나란히 놓아보세요. 살리는 값이 2조 5천억, 없애는 값이 3조 7천억. 없애는 게 무려 1조 2천억이나 더 비쌉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게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보다 재고 세일 쳐서 싹 다 팔아치우고 문 닫아버리는 게 낫다고 법원이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장사를 시키는 것보다 없애는 게 이득인 회사. 여러분, 방금 전까지 우리 동네에 멀쩡히 서 있던 그 마트가 서류상으로는 이런 회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회사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손해인 몸이 돼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멀쩡하던 유통 2위 회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숫자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104곳 가운데 37곳이 문을 닫기로 확정됐어요. 3곳 중 1곳이 넘습니다. 직접 고용된 직원만 1만 2천에서 1만 3천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고요. 여기에 물건 대던 협력사, 매장 안에 새들어 장사하던 상인들까지 더하면 약 10만 명의 생계가 이 한 회사에 걸려 있습니다. 10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하나예요. 여러분 회사 옆 건물, 여러분 부모님이 다니시던 그 매장 하나가 사라진다는 게 실은 이만한 무게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쿠팡 때문 아니냐? 요즘 마트가 다 어렵잖아.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은 쿠팡이랑 싸우는 이마트는 점포가 133개, 롯데마트는 112개, 둘 다 멀쩡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홈플러스가 124개인데 유독 이 회사만 법정 관리로 넘어갔어요. 같은 링에서 같은 상대랑 싸웠는데 왜 딱 한 선수만 쓰러졌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그냥 불황 탓이 아닙니다. 인수 당시 7조 6천억이던 회사 가치가 지금 2조 5천억으로 쪼그라들었어요. 11년 만에 3분의 1 토막입니다. 이 정도 낙차는 그냥 장사가 좀 안 돼서 나는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이 회사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11년 전 이 회사를 사들인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살리는 것보다 없애는 게 이득인 회사. 방금 법원이 내민 그 계산서를 보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결론이었죠? 그런데 이 회사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2997년 삼성물산이 대구에 1호점을 열면서 시작했고 2999년 영국 테스코와 손을 잡으면서 무섭게 커졌습니다. 한때 대형마트 130여 곳을 거느린 유통 제국이었어요. 매출은 8조 원을 넘봤고 업계 2위 자리를 오래 지켰습니다. 우리 동네 어귀마다 그 빨간 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튼튼하던 회사가 어쩌다 청산이 이득인 신세가 됐을까요? 범인은 11년 전 이 회사를 사들인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입니다. 금액은 7조 1,850억 원, 지분 100%를 통째로 가져갔고 당시 국내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7조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한 번에 삼키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뉴스에서도 국내 최대어를 낚았다며 떠들썩했고 많은 사람이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잘 만났다고 여겼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큰 돈 주고 큰 회사를 샀다. 그게 뭐가 문제냐 싶으시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진짜 함정은 그 7조를 어떻게 마련했느냐에 숨어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MBK가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낸 돈은 3조 2천억이었습니다. 나머지 2조 7천억은 빌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빚을 대체 누구 이름으로 빌렸을까요? 놀랍게도 홈플러스였습니다. 홈플러스가 가진 매장과 땅을 담보로 잡고 그 회사 이름으로 돈을 끌어온 겁니다. 인수에 든 7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조 7천억이 산 사람의 빚이 아니라 팔려간 회사의 빚으로 둔갑한 거죠. 쉽게 말하면요.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하나 더 붙습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그 대출을 내 이름이 아니라 방금 산 그 집 이름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집주인은 나인데 정작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그 집이 되는 셈이에요.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나 싶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산 사람은 MBK인데 빚은 홈플러스가 진다니. 이걸 전문 용어로 차입 매수, 영어 약자로 LBO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방금 그대로예요. 남의 돈, 정확히는 산 회사 자신의 돈으로 그 회사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영상 내내 기억하셔야 할 그림 하나가 등장합니다. 빨대입니다. MBK는 홈플러스라는 회사에 빨대를 꽂아 현금을 쭉쭉 빨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빨대를 꽂으려면 먼저 회사 몸에 관을 심어야 합니다. 그 관이 바로 이 빚이었습니다. 멀쩡하던 회사 등에 스스로 진 적도 없는 빚부터 얹어놓은 거죠. 이 순간부터 홈플러스는 매년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야 하는 몸이 됐습니다. 장사에서 번 돈이 물건값이나 직원 월급이 아니라 이자로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선 억울할 노릇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인데 갑자기 남의 빚까지 떠안았으니까요. 여러분 월급 통장에서 여러분이 쓰지도 않은 카드값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그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빚만 떠넘긴 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빨대는 그 다음에 꽂힙니다. 빚을 회사에 떠넘겼으면 이제 빨대를 꽂을 차례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참 얄궂습니다.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매장부터 골라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돈 잘 버는 가게를 도대체 왜 팝니까? 그런데 여기에 세일 앤 리스백이라는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장사 잘 되는 내 가게를 통째로 팔아넘기고 바로 그 자리에 이번엔 세입자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팔았으니까 당장 목돈은 손에 쥐죠. 그런데 그날부터 내 가게였던 그 자리에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물어야 해요. MBK는 2015년부터 5년에 걸쳐 알짜 점포와 물류센터 20여 곳을 내다 팝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자그마치 4조 원 안팎이에요. 웬만한 중견기업 여러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홈플러스 대형마트 130여 곳 가운데 68곳이 남의 건물에서 월세 내며 장사하는 신세가 됩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이 즐겨 찾던 그 홈플러스, 내 건물에서 당당하게 장사하던 회사가 어느 순간 절반 이상이 남의 집 세입자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전엔 건물이 회사 자산이라 든든한 미천이었어요. 이젠 그게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가게를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면 월세를 높게 걸어야 유리하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시세보다 높게 매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조와 전문가들이 문제 삼는 대목이에요. 물론 MBK 측은 이를 반박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멀쩡히 흑자 내던 매장이 임대 전환 딱 한 번에 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적자 점포로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손님도 그대로고 매출도 그대로인데 월세가 이익을 통째로 먹어치우니 장부에는 빨간 적자로 찍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손님 북적이던 우리 동네 마트가 있습니다. 직원도 그대로고 물건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딱 하나,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장부의 색깔이 검정에서 빨강으로 뒤집힙니다. 가게가 못해서 적자가 난 게 아니에요. 적자가 나도록 판을 짜놨다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적자로 찍힌 매장을 두고 뭐라고 하겠어요? 부실점포니까 정리하자. 이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해버리는 겁니다. 멀쩡하던 가게가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할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폐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말마다 장 보러 가던 그 매장이 이런 설계의 끝에서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잘 뛰는 1군 선수를 팔아 현금을 만들고 그 선수를 다시 비싼 값에 빌려다 쓰는 구단이죠. 선수 실력은 그대로인데 구단 살림만 자꾸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세에 짓눌리다 보면 정작 미래에 투자할 여력이 남질 않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살아남는 시대죠. 그런데 쿠팡과 제대로 한판 붙어보기도 전에 실탄이 이미 바닥나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똑같은 쿠팡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 두 곳은 버텼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회사와 자기 건물을 팔아치우고 월세 내며 장사하는 회사의 체력은 애초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매각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2026년 5월에는 동네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마저 하림그룹에 1,200억 원에 넘겼어요. 돈 되는 건 하나씩 다 떼어내 판 거죠. 마치 몸에서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 파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렇게 빨아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 판을 짠 사람들은 정작 무슨 책임을 졌을까요? 자, 이제 진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적자로 돌아서는데 현금은 밖으로 계속 흘러나갔다면 그 돈은 대체 누가 챙긴 걸까요? 숫자로 보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딱 3년입니다. 이 회사에서 배당으로만 1조 2130억 원이 대주주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2016년에 6034억, 2017년에 4882억, 2018년에도 1214억이 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회사 통장에서 매년 수천억씩 현금을 퍼올려 주주주머니로 옮긴 겁니다. 웬만한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 해마다 회사 밖으로 통째로 사라진 셈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을까요? 앞에서 봤듯이 알짜 매장을 팔고 남의 건물에 월세를 물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는 이미 서서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피 흘리는 환자한테는 수혈을 해줘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피 흘리는 몸에서 오히려 계속 피를 뽑아간 겁니다. 회사에 꽂힌 빨대는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가 그 사이 얼마나 아팠는지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영업 손실이 335억에서 2602억으로 다시 5743억으로 3년 연속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첫 해 적자가 몇 년 만에 17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밑빠진 독처럼 손실이 쌓이는 와중에도 현금은 여전히 위쪽으로만 흘렀습니다. 물론 대주주 측은 후순위 투자자라 배당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추정과 분석에 따르면 배당에다 우선주 이자, 자산 매각 차익까지 다 합칠 경우 대주주 쪽으로 흘러간 돈이 2조 5천억 원을 넘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사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1400%를 넘겼고 순손실은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심지어 전기료 같은 공과금 900억 원까지 밀렸어요. 쉽게 말해 집주인은 돈을 다 챙겨 나가는데 정작 그 집은 전기세도 못 내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선 핵심입니다. 그럼 이 판을 짠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졌을까요? 언젠가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취지의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펀드레이징만 하셨으니 회사가 어떻게 되든 책임은 없으시죠? 돈을 굴려주기만 했을 뿐 결과는 모른다는 논리입니다. 돈은 이렇게 다 빠져나갔는데 정작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회사에 다녔거나 물건을 대던 협력사 사장이었다면 이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데요, 2026년 7월 2일 드디어 제동이 걸립니다. 금융감독원이 MBK에 사상 첫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어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껏 이런 징계를 받은 운용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앞으로 새 펀드를 모으는 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남의 돈을 굴려먹고 사는 회사한테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니 사실상 사업의 뿌리를 흔드는 조치인 셈이죠. 쟁점이 뭘까요? RCPS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기로 약속한 특수한 주식이에요. 그 상환 조건을 대주주 측이 슬쩍 바꾸면서 국민연금 같은 출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낮췄다는 겁니다. 그 국민연금이 누구 돈인가요? 바로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어붓는 노후자금입니다. 이건 배임이자 투자자 이익침해라는 의혹으로 지금 수사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단체 피해자들은 지난 6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들을 부속 수사하라고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돈잔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는 정작 이 판을 짜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본잔치의 청구서는 판을 짠 사람이 아니라 판에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동그랗게 퍼지죠. 피해도 똑같이 번집니다. 가장 안쪽 원은 직원입니다. 직고용만 1만 2천에서 1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예요. 웬만한 소도시 인구가 통째로 직장을 잃는 셈입니다. 그 바깥 원은 협력사와 입점 상인이에요. 납품업체만 4,603곳, 대금을 못 받아줄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 동네 상가 전체가 거래처 하나 잘못 물려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폐점 매장에 새들었던 약국이나 작은 가게들도 함께 문을 닫습니다. 큰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 그 그늘에 살던 풀들이 다 같이 말라버리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물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원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홈플러스가 급전당기려고 개인에게 팔았던 짧은 빈문서, 전단체가 있어요. 이걸 산 개미들이 물린 돈이 4,200억에서 4,800억쯤 됩니다. 노후자금을 넣었던 평범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 여러분이 놀랄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누구 돈인가요?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 넣는 노후자금입니다. 그 돈 6,121억이 2015년 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초 그 지분의 공정가치가 0원으로 처리됐습니다. 전액 손실. 여러분 통장에서 나간 노후자금이 소리 없이 증발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피해가 크면 잘못한 순서대로 손해를 봐야죠. 그런데 현실은 정확히 거꾸로입니다. 회사가 청산되면 남은 돈을 나눠받는 줄서기 순서가 있어요. 이걸 견제순이라고 합니다. 맨 앞줄은 담보를 준 메리츠예요. 채권 1조 2천억에 알짜 점포 68곳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이 직원 임금이고 개미와 납품업체는 맨 뒷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잔치상 다 치우고 남은 설거지 값을 초대도 못 받은 사람이 내는 구조예요. 제일 잘못이 없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제일 적게 받습니다. 자, 그럼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난 7월 3일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이의를 걸 수 있는 시간은 딱 14일이에요. 마감은 7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당장 운영자금 2천억이 필요한데 이 돈을 누가 댈지를 놓고 MBK와 메리츠가 서로 미루며 교착 상태예요. 벽에 걸린 시계는 도는데 정작 지갑을 열어야 할 사람들은 팔짱만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카드는 세금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논쟁입니다. 한쪽에선 협력사와 근로자가 무너지니 공적 자금이라도 투입하자고 해요. 다른 쪽에선 사모펀드가 낸 손실을 왜 국민 세금으로 메우느냐고 반대합니다. 정부는 회사를 직접 구제하는 대신 협력사의 4,400억 유동성을 지원하고 체불임금을 최대 2,100만 원까지 배신 갚아주는 쪽을 택했어요. 어느 쪽이 맞든 결국 마지막 청구서의 일부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나뉘어 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판을 짠 사람은 이미 돈을 챙겨 빠져나갔고, 청구서는 직원과 상인과 개미,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세금으로 차곡차곡 날아오고 있어요. 마트 하나가 문을 닫으면 반경 3km 안에서 8,00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 동네가 한 해에 잃는 돈만 500억쯤 돼요. 동네 하나의 저녁 풍경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홈플러스 하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본 5단계를 하나의 빨대로 꿰어보겠습니다. 남의 돈으로 7조짜리 회사를 사고 그 빚은 산 물건인 회사에 고스란히 떠넘겼습니다. 그 다음 알짜 매장을 팔아치워 멀쩡한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렇게 빨아올린 현금은 3년간 배당 1조 2천억으로 밖으로 빠져나갔고, 남은 청구서는 힘없는 직원과 협력사,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게 날아갔습니다. 빨대를 다 빨고 나면 남는 건 텅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장사가 안 돼서 벌어진 사고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진 설계도였어요. 11년 전 이 회사를 사들인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결말은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 빨대는 홈플러스에만 꽂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자본이 멀쩡한 실물 기업을 사들일 때 이 5단계는 이름만 바꿔 계속 반복됩니다. 국경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회사, 여러분이 다니는 그 회사가 다음 차례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의 질문입니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회사를 산 사람이 정작 그 회사가 망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사모펀드를 어디까지 풀어줘야 하는지, 우리 연금은 이런 회사에 왜 돈을 넣었는지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던 홈플러스 매장은 어디였나요? 그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남의 돈으로 사서 빨아먹고 버리는 구조, 우리는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까요? 기억하세요. 여기 물린 6,121억은 남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넣는 국민연금, 바로 우리 노후 자금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500만 원 주고 산 다이아몬드가 5년 만에 60만 원이 됐습니다. 소매가가 무려 88% 폭락한 겁니다. 평생 대물림하는 자산이라 믿었던 그 돌멩이가 하루아침에 헐값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린 범인은 거대 강국도, 천재지변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가난한 시골 마을 한 곳이었죠.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100년을 버틴 다이아몬드 제국이 이렇게 흔들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범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희귀한 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다이아는 지질학적으로 극히 드문 광물이 아니거든요. 땅 속에 생각보다 흔하게 묻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작은 돌 하나가 여러분 몇 달치 월급과 맞먹는 값이 됐을까요? 답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있었습니다. 시작은 1888년입니다. 세실 로즈라는 인물이 영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드비어스를 세웠어요. 이 회사가 한 일은 단순합니다. 세계에서 캐낸 원석의 80에서 85%를 소나귀에 틀어준 겁니다. 10개 중 8, 9개가 한 회사를 거쳐 나갔다는 뜻이죠. 심지어 1902년엔 세계 생산의 90%까지 손을 뻗칩니다. 강물의 9줄기를 한 사람이 쥔 셈이에요. 이들은 그 원석을 한꺼번에 풀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풀듯 시장에 나오는 양을 야금야금 조절했어요.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세상엔 조금씩만 흘려보낸 거죠. 그래야 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다이아가 비싼 건 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귀한 척, 물량을 막아뒀기 때문이에요. 흔한 걸 흔하지 않아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량만 막는다고 사람들이 큰 돈을 선뜻 내진 않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들은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겨냥합니다. 이 돌이 곧 사랑이다. 이 믿음을 심는 순간 값은 따지는 게 아니라 바치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몇 달치 월급을 아깝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게 쓰면 사랑이 얕은 것처럼 느꼈어요. 그 결정타가 1947년에 나옵니다. 광고 카피 한 줄이었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한 카피라이터가 써낸 이 문장은 훗날 광고 세기의 슬로건 1위로 꼽힙니다. 이 한 줄이 우리 머릿속에 공식을 심었죠. 사랑은 영원하고 그 증표가 다이아 예물이라는 공식이요.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있던 전통이었을까요? 숫자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1940년 다이아 약혼 반지를 낀 신부는 10명 중 1명뿐이었어요. 나머지 9은 다른 반지를 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1990년 그 비율은 80%까지 치솟습니다. 생각하면 좀 서늘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여러분이 당연히 예물은 다이아라 믿었던 그 마음은 사실 광고가 심어준 습관이었어요. 전통이 광고를 낳은 게 아니라 광고가 전통을 만든 겁니다. 100년 남짓된 마케팅이 마치 수천 년 된 관습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거죠. 그렇게 다이아 제국은 100년을 버팁니다. 하지만 그렇게 100년을 버틴 이 제국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진원지가 좀 의외예요. 그렇다면 100년을 버틴 그 제국을 도대체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뉴욕이나 런던의 거대 기업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진원지는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중국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중국 허난성 저청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옥수수나 심던 가난한 농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름도 낯선 지방의 작은 군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 마을이 지금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의 절반가량을 찍어냅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실험실 다이아, 그러니까 랩그로운의 80%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한 해에 400만 캐럿이 넘습니다. 옥수수밭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 보석 시장의 심장이 된 겁니다. 이건 공장 하나가 잘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청 일대에는 초경질 소재,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재료를 다루는 기업만 200곳이 넘게 모여 있습니다. 다이아를 굽는 회사, 그 옆에서 부품을 대는 회사, 연마하고 감정하는 회사까지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산 벨트로 엮인 거죠. 옥수수밭 자리에 공장지대가 통째로 들어선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랩그로우는 흔히 생각하는 가짜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큐빅이나 유리알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큐빅은 애초에 탄소가 아닌 전혀 다른 물질이라 겉모습만 흉내낸 모조품이죠. 반면 랩그로우는 천연과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심지어 빛이 반짝이는 광학 성질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세계 최고 감정기관인 GI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전문가도 눈으로는 절대 구별하지 못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딱 하나, 태어난 장소뿐입니다. 땅 속에서 캤느냐, 공장에서 길렀느냐. 쌍둥이가 한 명은 시골에서, 한 명은 도시에서 자란 것과 같습니다. 자란 곳만 다를 뿐 같은 존재인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다이아몬드의 정체는 허무할 만큼 단순합니다. 그냥 탄소 덩어리거든요. 여러분이 쓰는 연필심, 그 까만 흑연도 똑같은 탄소입니다. 원래 이 탄소가 다이아가 되려면 땅속 깊은 곳에서 수십억 년 동안 짓눌려야 합니다. 그 억겁의 시간을 중국은 며칠에서 몇 주로 줄여버렸습니다. HPHT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속의 엄청난 열과 압력을 기계 안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자연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만드는 길이 하나뿐인 것도 아닙니다. 세게 눌러 만드는 HPHT 말고 가스를 채운 통 안에서 탄소를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CVD라고 부르는데 저압에서도 되기 때문에 장비가 더 작고 값도 쌉니다. 프레스 없이도 다이아를 기를 길이 열린 셈이죠. 특히 허난이 개발한 6면 정탑 프레스라는 장비는 6방향에서 동시에 눌러줍니다. 해외에서 쓰던 방식보다 약 20배나 빠릅니다. 이런 기계가 저청 일대에만 약 5만 대가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보석이 공산품처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100년 동안 수도꼭지를 잠가 값을 지키던 시장에 중국은 댐을 통째로 터뜨려버린 셈이죠. 그런데 이 시골 마을, 무슨 돈으로 그 비싼 기계를 그렇게 깔았을까요? 여기에 숨은 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이 대체 무슨 돈으로 세계 절반을 찍어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마을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청현이 속한 허난성, 그 지방정부가 판을 깔았거든요. 공장 지을 땅을 거의 공짜로 내줬고 전기요금을 깎아줬고 보조금까지 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평범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국가가 등을 떠민 육성이었던 겁니다. 기업은 미치지 않으니 계속 찍어냈고 다이아는 끝없이 쏟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다이아 값의 생명줄은 딱 하나, 희소성이었어요. 귀하니까 비싼 겁니다. 그 희소성을 무한 공급이 단칼에 끊어버린 거죠. 이걸 경제학에선 덤핑이라고 부릅니다. 원가를 무시하고 물량으로 시장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게다가 많이 찍을수록 한 알당 비용은 뚝뚝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까지 붙었어요. 값이 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그 88%가 대체 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상 모든 다이아가 88% 빠진 게 아닙니다. 이 숫자는 랩그로운, 그러니까 공장에서 키운 다이아 소매가 기준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캐럿짜리가 2020년 초 약 340만 원, 우리 돈으로 중형차 계약금쯤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약 40만 원, 스마트폰 한 대 값으로 주저앉았어요. 딱 88% 폭락입니다. 그럼 땅에서 캔 천연은요? 천연은 이 정도까진 아닙니다. 정점 대비 15에서 30% 하락 수준이에요. 문제는 소비자 마음이었습니다. 똑같이 반짝이는데 옆에 40만 원짜리가 있으니 이거 굳이 비싸게 살 이유가 있나 싶어진 거죠. 그 심리에 중고 시세까지 랩그로운 급락에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코미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값을 무너뜨린 게 중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판 값에 자기들이 피를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허난 당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협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5년 3월 원석 최저가를 캐럿당 15달러로 못 박습니다. 경제학자 애덤 투즈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웃긴 일이죠. 100년 전 드비어스가 공급을 조여 값을 떠받친 그 수법, 가짜 희소성을 만든 바로 그 각본을 이번엔 중국이 그대로 베낀 겁니다. 무너뜨린 손이 다시 떠받치겠다고 나선 회전문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진짜 궁금한 걸 짚어볼까요? 그래서 내 지갑에서 나간 그 500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랑이 있습니다. 예물로 500만 원짜리 천연 다이아 반지를 골랐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자리니까요. 카드를 긁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반쯤 비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도대체 내가 낸 이 500만 원, 진짜 돌값은 얼마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지값의 대부분이 그 돌 자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다이아몬드는 지질학적으로 그 희귀한 광물이 아닙니다. 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돌값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희소성 프리미엄과 브랜드 값이거든요. 여기에 100년 넘게 쌓아 올린 마케팅 비용까지 얹힙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산 건 돌이 아니라 영원함이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기서 경제학 용어 하나 짚고 갈게요. 포로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그 안에 발을 들이면 다른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조를 뜻하죠. 결국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물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평생 한 번이라는 말 앞에서 여러분은 흥정할 힘을 잃습니다. 깎아달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막힙니다. 포로처럼 부르는 값을 그대로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어하던 세 가지 진실을 꺼내보겠습니다. 첫째, 천연과 랩그로우는 전문가도 육안으로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구형 검출기로도 안 됩니다. GIA ID백 같은 전용 장비로만 걸러냅니다. 반지 옆면, 거들이라 부르는 그 테두리에는 레보러토리 그로운이라는 글자가 레이저로 새겨져 있어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각인이죠. 그리고 GIA나 IGI 감정서, 그 종이 한 장이 결국 진짜와 가짜를 가릅니다. 둘째, 값 차이입니다. 동급 천연 1캐럿이 약 4,200에서 4,600달러, 우리 돈 약 560만원에서 610만원입니다. 그런데 랩그로우는 약 305에서 1,500달러예요. 좋은 저녁 한 끼 값처럼 느껴질 정도죠. 품질은 똑같은데 값은 10분의 1인 겁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랩그로운의 중고 재판매가는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다시 팔면 거의 돈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건 자산이 아니라 소비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갈립니다. 그냥 예쁘게 끼고 다니는 게 목적이라면 10분의 1 값에 똑같은 걸 얻으니 합리적이에요.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산으로 물려주려는 거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천연조차 예전만 못합니다. 상속을 염두에 둔 돌이라면 감정서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예전에 산 반지는 어쩌냐고요? 실제로 부모님 유품 다이아를 감정소에 맡긴 50대 한 분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천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로는 생각하신 것의 반의 반입니다. 그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손에 끼워준 평생 자산이라 믿었던 돌이었으니까요. 그 돌이 감정서 한 장에 소비재로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폭락, 통쾌하다고만 하기엔 청구서가 여러 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은 이걸 터뜨린 중국 자신에게 날아갑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폭락의 청구서는 누가 나눠 갖게 될까요? 첫 번째 청구서는 놀랍게도 값을 무너뜨린 장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중국 저청의 공장들 말입니다. 값이 바닥까지 빠지자 이제 저들끼리 살을 깎는 출혈 경쟁이죠. 허난 당국은 2025년 3월 최저가를 캐럿당 15달러로 묶었습니다. 우리 돈 2만 원 남짓이죠. 하지만 이 방어선이 언제까지 버틸까요? 남을 무너뜨린 칼이 자기 목으로 돌아오는 자승자박의 회전문입니다. 그런데 청구서가 한 장 더 남았습니다. 이번 차례는 100년 제국 드비어스죠. 모기업 앵글로 아메리카는 2025년 드비어스에서만 23억 달러를 감손 처리했습니다. 우리 돈 약 3조 원이 장부에서 증발한 셈이죠. 급기야 자기가 만든 랩그로운 브랜드 라이트박스마저 2025년 5월에 접었습니다. 가짜 희소성을 팔던 제국이 진짜 흔한 다이아 앞에서 스스로 백기를 든 겁니다. 결국 앵글로 아메리카는 이 골칫덩이를 통째로 내다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100년 제국이 제 손으로 간판을 내리는 셈이죠. 여기까진 통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청구서를 보면 웃음기가 가시죠. 지구 반대편 보츠와나 이야기입니다. 저 남부 아프리카의 이 나라는 다이아 하나로 가난을 벗어난 모범생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세계 1위 생산국이죠. 수출의 80%, 나라 살림의 4분의 1을 돌멩이 하나에 걸었습니다. 그러니 값이 흔들리면 나라 곳간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광산이 멈추면 도시 하나가 함께 숨을 죽이는 구조죠. 실제로 외환 보유고가 2015년 55억 달러에서 2024년 32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사라진 거죠. 다급해진 정부는 빚을 내고 채굴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반지값이 빠질 때 저 멀리 광부의 밥줄이 함께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엔 훨씬 오래된 항목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과거의 청구서죠. 1990년대 시에라리온과 앙골라, 콩고에선 다이아가 총알로 바뀌었습니다. 반군은 캐넨 돌로 무기를 샀고 그 반짝임 하나에 마을이 불타고 셀 수 없는 사람이 삼터를 잃었죠. 앙골라에선 반군이 다이아만 팔아 30억 달러가 넘는 전쟁 자금을 쥐었습니다. 이른바 피다이아몬드입니다. 보다 못한 국제사회는 2003년 킴벌리 프로세스라는 인증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이아의 값 뒤엔 오래전부터 사람 목숨값이 숨어 있었던 셈이죠. 마지막 청구서는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착한 다이아라는 간판 뒤 이야기죠. 중국산 랩그로운의 62%는 석탄 화력으로 만들어집니다. 1캐럿마다 약 523kg의 이산화탄소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인 7명 몸무게가 반지 하나에 매달린 셈이죠. 그나마 같은 랩이라도 이 유산은 약 260kg, 절반 수준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쓰면 확 줄지만 공장 대부분은 여전히 석탄을 뗍니다. 정말 마음 편한 다이아는 아직 세상에 흔치 않은 셈이죠. 그렇다고 천연이 깨끗하냐? 1캐럿을 캐려면 흙을 최대 1700톤까지 파 옮겨야 하니까요. 결국 누구도 깨끗한 손을 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뭘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다이아 다음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88%나 무너뜨렸을까요? 답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지질학이 만든 희소성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저청연의 프레스 앞에서 힘없이 부서진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숫자로 보면요. 100년 넘게 값을 쥐고 있던 드비어스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원석 공시가를 내렸습니다. 생산도 현재 능력 대비 최대 3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10대 돌리던 기계 중 서너 대를 멈춰 세운 셈입니다. 급기야 모 회사 앵글로 아메리카는 드비어스 자체를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국이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는 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랩그로우는 이제 미국 약혼 반지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두 커플 중 한 커플이 실험실 다이아를 고르는 겁니다. 게다가 도매가 하락폭이 2년 내 가장 작게 줄었습니다. 값이 제주 원가 근처, 그러니까 바닥에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최상급 천연, 프리미엄은 소폭 회복하고 나머지는 계속 헐값에 머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질문, 다음은 금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다이아는 흔한 탄소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었지만 금은 원소 자체를 바꾸는 핵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다이아식 붕괴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국내 유일 생산사 KDT가 2025년 해외 생산 기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랩그로운의 약 3분의 1은 반도체와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보석 시장이 무너져도 산업의 가치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값의 희소성이 사람이 만든 이야기였다면 언제든 다른 이야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이아를 사신다면 자산이 아니라 착용의 만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이아몬드, 여전히 살만한 물건일까요? 아니면 이미 끝난 신화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만들어진 희소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소만 바꾸면 되는 금, 그리고 재고를 태워서라도 값을 지키는 명품 가방까지 우리가 믿어온 값의 정체를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